야담 서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그럼 야담 사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양 성곽 아래 자리 잡은 한 마을에 풍산댁이라 불리는 젊은 과부가 살았습니다. 29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봄날의 꽃송이처럼 싱싱한 미모를 간직한 풍산댁은 3년 전 병으로 남편을 여인 후 홀로 5칸 초가집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풍산댁의 집은 마을에서도 제법 번듯한 편이었답니다. 비록 기와집은 아니었지만 반듯하게 지은 초가지붕 아래 안방과 건너방 그리고 부엌과 광이 제법 넓은 마당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집 뒤쪽으로는 우물이 있고 그 옆에는 봄이면 새빨간 열매를 맺는 앵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지요. 우물가 너머로는 작은 텃밭이 있어 풍산댁은 그곳에서 가지며 오이며 각종 채소를 가꾸었답니다. 그런데 이 풍산댁에게는 남몰래 품고 있는 마음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뒷집 홍진사댁의 도련님을 향한 연심이었습니다. 홍진사댁은 33칸이나 되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으로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지요. 홍진사는 대대로 벼슬을 한 명문가의 후손으로 선대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상당했답니다. 그에게는 19살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도련님이 바로 풍산댁의 마음을 사로잡은 인물이었습니다. 아이고, 저 도련님 참 곱기도 하지. 마치 그림에서 막 걸어 나온 것 같아. 풍산댁은 창호지에 구멍을 내어 뒷집을 훔쳐보며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도련님은 정말로 빼어난 미소년이었답니다. 백옥같이 하얀 피부에 먹물처럼 까만 머리카락, 오똑한 콧날과 선명한 이목구비가 조화를 이루어 누가 보아도 감탄할 만한 얼굴이었지요. 특히 길고 짙은 속눈썹 아래 반짝이는 큰 눈은 마치 가을밤 하늘의 별처럼 맑고 깨끗했습니다. 입술은 앵두처럼 붉고 도톰하여 만약 그가 여자로 태어났다면 경국지색의 미인이 되었을 것이 분명했답니다. 도련님은 매일 아침 한산 세모시로 지은 남색 복건을 머리에 두르고 하얀 도포자락을 나부끼며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서당은 마을 어귀에 있어 풍산댁의 집 앞을 지나가야 했는데 이 시간이 바로 풍산댁에게는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순간이었지요. 오늘도 나가볼까? 풍산댁은 일부러 빗자루를 들고 대문 밖으로 나갔답니다. 마침 도련님이 책보를 옆구리에 끼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지요. 날씨가 참 좋네요, 도련님. 풍산댁이 수줍게 인사를 건네자 도련님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풍산댁 안녕하신지요? 오늘도 역시나 부지런하시네요. 그 맑은 목소리에 풍산댁의 가슴은 방망이질을 했지요. 도련님이 지나간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뒷모습을 바라보곤 했답니다. 사실 풍산댁이 이런 마음을 품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아가는 젊은 과부에게 세상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냉대, 그리고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생활의 무게가 때로는 너무나 버거웠답니다. 그런 그녀에게 도련님의 맑은 미소와 따뜻한 인사는 작은 위로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도련님은 날 사람 취급해 주는구나. 풍산댁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다른 양반네 자제들은 길에서 마주쳐도 못 본 척 지나가기 일쑤였는데 도련님만은 늘 정중하게 인사를 받아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마음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차이려니와 나이 차이도 무려 10살이나 났으니까요. 게다가 혼인한 적이 있는 과부와 양반가의 도련님이라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럼에도 풍산댁의 마음은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특히 여름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면 혼자 잠자리에서 뒤척이며 도련님을 떠올리곤 했답니다. 풍산댁네 집과 홍진산의 집 사이에는 사람 키만한 돌담이 있었는데 홍진산의 집터가 더 높은 곳에 있어서 도련님의 방에서는 풍산댁의 뒷곁이 훤히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풍산댁은 가끔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거나 목욕을 할 때면 일부러 도련님의 방창을 의식하곤 했지요. 혹시라도 도련님이 보고 있을까? 그런 생각에 괜히 머리를 매만지고 옷매무새를 다듬어 보기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늦여름 날이었습니다. 처서가 지났는데도 무더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었지요. 점심때가 한참 지난 오후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질 무렵이었습니다. 서당에서 돌아오는 도련님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풍산댁은 얼른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듬고 못이 적삼의 옷고름을 가지런히 했지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뒤껴온 우물가로 향했답니다. 오늘따라 더위가 심하네. 찬물이라도 끼얹어야겠어. 풍산댁은 혼잣말을 하며 적삼을 벗어 우물가 옆 앵두나무 가지에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위를 올려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도련님 방의 들창이 열리고 있었지요. 보고 계시는구나. 풍산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부러 못 본 척하며 치마끈을 천천히 풀었지요. 풍산댁은 29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몸매가 탱탱했답니다. 가는 허리와 풍만한 가슴, 그리고 탄력 있는 엉덩이가 조화를 이루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했지요. 특히 뽀얀 살결은 우유빛처럼 곱고 매끄러웠답니다. 치마를 벗자 하얀 속옷이 드러났습니다. 풍산댁은 바가지로 찬물을 떠서 어깨부터 천천히 적시기 시작했지요. 물방울이 목을 타고 가슴으로 그리고 배로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풍산댁은 일부러 소리를 내며 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돌려 뒷모습을 보였지요. 탄력 있는 엉덩이가 물에 젖어 더욱 매끄럽게 빛났답니다. 한편 도련님은 방에서 그 광경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9이라는 나이에 막 피어나는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도련님은 당황하여 이리저리 서성이다가 다시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풍산댁은 이제 속옷마저 벗고 알몸이 된 채 물을 끼얹고 있었지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물방울들이 그녀의 몸 위에서 영롱하게 빛났답니다. 도련님은 그만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갑자기 아랫도리가 불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람.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려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는 황급히 창을 닫고 자리에 누웠지만 눈을 감아도 방금 전 본 광경이 자꾸만 떠올랐답니다. 풍산댁은 목욕을 마치고 옷을 입은 뒤 텃밭에서 가지 하나를 따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그녀는 혼자 도련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지로 자신의 몸을 쓰다듬었지요. 젊은 과부의 욕정은 마치 불타는 장작처럼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답니다. 그날 밤 도련님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본 풍산댁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도련님은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젊은 혈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답니다. 결국 그는 이불 속에서 홀로 달아오른 몸을 달래야 했지요. 이런 일이 있은 후 풍산댁과 도련님은 서로를 더욱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만날 때면 이전보다 더 수줍어하며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지요. 하지만 그런 어색함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은
더욱 깊어만 갔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지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풍산댁은 서둘러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고민 끝에 종이 한 장을 꺼내 붓을 들었지요. 도련님, 오늘 밤 월담을 해서 저희 집 안방으로 오셔요.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지만 대담한 내용이었습니다. 풍산댁은 여러 번 망설이다가 결국 종이를 접어 가느다란 막대기 끝에 묶었지요. 밤이 깊어 인적이 끊긴 후 풍산댁은 살금살금 뒷곁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돌담에 기대어 선 채 막대기를 높이 들어 도련님 방의 들창으로 밀어 넣었지요. 제발 보시게 되기를. 풍산댁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호치마만 입은 채 문고리를 열어놓고 도련님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도련님은 방에 없었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조부방에 들러 글 공부를 하다가 어려운 구절을 여쭤보러 간 것이었지요. 마침 그때 도련님 방에는 친모가 들어와 이불을 갈아 끼우고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이 늙은 친모는 홍진사 댁에서 30년 넘게 일한 고참으로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지요. 어라, 이게 무엇인고? 친모는 창문 틈에 끼어 있는 종이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내용을 읽자마자 눈이 번뜩였지요. 호호, 요 앙큼한 계집을 보게. 이거 재미있는 일이 생기겠구나. 교활한 친모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음흉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녀는 곧장 머슴들이 자는 곳으로 향했지요. 그곳에는 25살의 총각 머슴 바우가 있었습니다. 바우는 홍진사 댁에서 일한 지 5년이 된 머슴으로 일은 잘했지만 여자 관계에 있어서는 영 재주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도록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었지요. 바우야, 일어나 봐라. 네. 친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 놈이 운수대 통할 일이 생겼다. 친모는 바우의 귀에 대고 소곤소곤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바우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입이 벌어졌지요. 정말입니까? 그런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 별일 있겠느냐. 그리고 과부 주제에 감히 우리 도련님을 넘보지 않았느냐. 주제도 모르고 말이지. 한편 풍산댁은 안방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지요. 왜 안 오시는 게야? 그녀는 자꾸만 방문을 바라보며 안절부절했습니다. 혹시 쪽지를 보지 못한 건 아닐까? 아니면 겁이 나서 오지 않는 걸까? 온갖 생각이 들었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풍산댁의 몸은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호치마 하나만 걸친 채로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풍산댁은 가슴이 답답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누군가가 자신의 위에 올라타 거칠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련님? 풍산댁은 반쯤 잠에 취한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지요. 도련님이라고 하기엔 몸집이 너무 크고 거칠었으며 냄새도 달랐습니다. 도련님에게서는 늘 은은한 향내가 났는데 지금 자신을 덮치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땀 냄새와 흙 냄새가 났지요. 그럼에도 풍산댁은 너무나 오랫동안 혼자 지낸 터라 욕정에 눈이 멀어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도련님. 그녀는 다리를 감고 두 팔로 상대의 목을 끌어안으며 신음했지요. 한참을 뒤엉켜 있다가 마침내 일이 끝나자 상대는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풍산댁은 숨을 고르며 호롱불을 켰습니다. 그리고는 예고머니나! 비명과 함께 혼비백산했지요. 자신과 관계를 가진 사람은 도련님이 아니라 바로 홍진사 댁의 머슴 바우였던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내 놈이 왜 여기 있는 것이냐? 풍산댁은 황급히 이불로 몸을 가리며 소리쳤습니다. 바오는 여전히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누워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앉았지요. 그리고는 빙긋 웃으며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시라고요. 그것은 바로 풍산댁이 도련님에게 보낸 쪽지였습니다. 어떻게 내 놈이 이것을? 풍산댁이 이걸 보내셨지 않소? 나는 나에게 보낸 줄 알았소만. 이런 처죽일 놈을 보았나? 이걸 어찌 네 놈이 가지고 있는 게냐? 내가 네 놈에게 이런 것을 보낼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냐? 풍산댁은 분노하여 다듬이 방망이를 집어들었지만 바오는 여전히 능글맞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뭘 그리 화내시나요? 나는 쪽지를 받았고 시키는 대로 왔소만. 게다가 바오는 일어서며 풍산댁을 훑어보았습니다. 솔직히 나쁘지 않으셨잖소. 도련님이고 나고 간에 결국 다 똑같은 사내 아니겠습니까? 이 무례한 놈이 터진 게 주둥아리라고 어디서 함부로 짓거리느냐? 풍산댁은 치를 떨었지만 어쩐지 힘이 빠졌습니다. 바오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이미 일은 벌어졌고 이제 와서 소동을 피운다면 자신만 더 망신당할 뿐이었지요. 그만 나가거라! 네, 알겠소. 그런데 바오는 문 앞에서 다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또 물으실 일 있으면 언제든지 기별하시오. 저는 늘 준비되어 있을게요. 그리고는 휘파람을 불며 유유히 사라졌답니다. 풍산댁은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련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이런 식으로 짓밟힐 줄이야. 그녀는 울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지요. 다음 날 아침 도련님은 여느 때처럼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풍산댁의 집 앞을 지나갈 때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대문을 바라보았지요. 풍산댁은 잘 있는 겝까? 오늘은 도통 보이질 않는구나. 한편 풍산댁은 대문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과 마주칠 면목이 없었지요. 비록 도련님은 어젯밤 일을 모르겠지만 자신으로서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풍산댁은 한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답니다.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도련님이 지나가는 시간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않았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풍산댁은 애써 평온한 척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답니다. 한편 머슴바오는 그날 이후로 더욱 거들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할 때도 느긋느긋하고 다른 머슴들에게도 뭔가 있어 보이는 듯 행동했지요. 무엇보다 풍산댁을 볼 때마다 음흉하게 웃는 것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답니다. 저 못된 놈! 정말 혼을 내주고 싶지만 풍산댁은 이를 갈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자칫 일을 크게 만들면 자신만 더 곤란해질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풍산댁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갑자기 뒷집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지요. 큰일 났습니다. 도련님이 쓰러지셨어요. 아이고, 이걸 어쩌면 좋아. 홍진사 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이 분주히 오가고 의원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는 소리가 들렸지요. 풍산댁도 깜짝 놀라 담장 너머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련님이 쓰러지셨다고?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지만 선뜻 물어볼 수도 없는 처지였지요. 그때 마침 홍진사 댁의 하인 하나가 급히 대문을 나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복에 무슨 일인가? 풍산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풍산댁. 우리 도련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오. 고열이 나고 정신을 못 차리신다오. 어머, 그게 무슨 일이래요? 글쎄 말입니다. 며칠 전부터 안색이 안 좋으시더니만
아무튼 저는 의원님을 모시러 가봐야 합니다. 하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풍산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혹시 며칠 전 그 일을 알고 계신 게 아닌가?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도련님이 그날 바우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알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뜻밖의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풍산댁 계시오? 놀랍게도 홍진사 댁의 친모였습니다. 그 교활한 늙은 여인이 무슨 일로 찾아온 걸까요? 무슨 일이세요? 풍산댁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우리 도련님 병환이 심상치 않아서 그러는데 혹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왔네. 제가 무슨 도움을? 사실 도련님이 열병을 앓으시는데 의원님 말씀이 마음의 병이 깊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구먼. 친모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풍산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도련님이 평소에 마음에 두신 분이 계신 건 알고 있는가? 풍산댁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 늙은 여인이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 모른단 말인가? 내가 보기엔 도련님이 풍산댁을 자주 쳐다보시던데 말이지. 친모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무슨 큰일 날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풍산댁이 다급히 말을 자르자 친모는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세. 다만 도련님이 위독하신데 혹시 약이 될 만한 게 있다면 좀 알려주시게나. 예를 들어 젊은 여인의 정성이라든가. 나가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풍산댁은 단호하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요. 그날 밤 풍산댁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도련님이 정말 위독하다면, 그것도 마음의 병이라면 혹시 자신 때문은 아닐까.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요. 다음 날 새벽 풍산댁은 결심을 했습니다. 가서 확인이라도 해봐야겠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옷을 차려입고 홍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누구시오? 문지기가 물었습니다. 앞집에 사는 풍산댁입니다. 도련님 병환이 심하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찾아뵈었습니다. 문지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이내 친모와 함께 나왔습니다. 아이고, 풍산댁 오셨구려. 어서 들어오시게. 친모의 태도가 전날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았지요. 풍산댁은 조심스럽게 도련님의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홍진사 내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고, 도련님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지요. 도련님, 풍산댁이 다가가자 도련님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풍산댁, 네, 접니다. 괜찮으십니까? 도련님은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창백한 얼굴을 보니 풍산댁의 가슴이 미어졌지요. 걱정 끼쳐 미안하오. 아니에요. 어서 나으셔야 합니다. 그때 홍진사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풍산댁, 미안하지만 우리 아이가 당신을 자꾸 찾는구려. 혹시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게요? 아버님, 도련님이 다급히 말렸지만 이미 늦었지요. 홍진사와 그의 부인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사실은 친모가 나섰습니다. 도련님께서 평소에 풍산댁의 인품을 흠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모, 도련님이 힘겹게 소리쳤지만 친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풍산댁이 옆에서 간호해준다면 도련님도 빨리 나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진사 내외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아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 쉽게 거절할 수도 없었지요. 풍산댁은 당황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왜 이렇게 되어가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홍진사의 부인이 갑자기 풍산댁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이의 병이 무엇을 해도 차도가 없소. 제발 한번 도와주시오.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에 풍산댁은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해서 풍산댁은 도련님의 간병을 맡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도련님의 병세가 워낙 심각해서 그런 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풍산댁은 정성껏 약을 다리고 땀을 닦아주며 간호했지요. 때로는 밤새 곁을 지키기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도련님이 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고 있었지요. 풍산댁, 여기 있어요. 걱정 마세요. 풍산댁이 도련님의 손을 잡자 도련님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매일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풍산댁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겁이 나서 담을 넘어갈 수 없었답니다. 도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겁쟁이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알면서도 더 이상 말씀하지 마셔요. 지금은 쉬셔야 합니다. 풍산댁은 도련님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도련님은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다시 잠들었지요. 풍산댁은 복잡한 심정으로 도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일이 이렇게 꼬인 것도 어쩌면 운명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며칠이 더 지나자 도련님의 병세는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열도 내리고 의식도 돌아왔지요. 풍산댁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지신 것 같네요. 고맙소. 이게 모두 당신 덕분이랍니다. 도련님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이전처럼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지요. 저는 이제 가보아야겠습니다. 벌써요? 도련님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네, 이미 오래 머물렀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도련님이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때마침 홍진사가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구나. 홍진사는 아들과 풍산댁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풍산댁 고마웠소. 덕분에 우리 아이가 살아났구려. 별 말씀을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소. 홍진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와 풍산댁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소? 아버님, 도련님이 다급히 말했지만 홍진사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니다. 내 더 이상은 묻지 않겠네. 다만 홍진사는 풍산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풍산댁도 알다시피 신분의 차이라는 게 있지 않겠소? 서로를 위해서라도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소.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풍산댁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럴 생각입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방을 나갔지요. 도련님은 아버지를 원망스럽게 바라보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풍산댁과 도련님은 다시 이전처럼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서당 가는 길에 마주치면 정중히 인사를 나누지만 그뿐이었지요.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눈빛만으로도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도 그들은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풍산댁은 가끔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도련님의 방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부러 몸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지요. 도련님도 방에서 책을 읽다가 가끔 창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일하는 풍산댁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곤 했지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오고 단풍이 들고 겨울이 왔지요. 도련님은 어느새 20살이 되었고 이제는 완전히 청년이 되었습니다. 풍산댁도 30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마을에 큰 소식이 전해졌지요. 홍진사가 한양의 높은 벼슬아치 집안과 혼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련님의 혼사 이야기였지요. 풍산댁은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날 밤 풍산댁은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지요. 한편 도련님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해준 혼사를 거역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풍산댁에게 가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끝나는 겐가? 도련님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마당 너머로 풍산댁의 집이 어렴풋이 보였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풍산댁의 집에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리고는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지요. 불이야! 도련님은 깜짝 놀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깨어나 불을 끌어 달려갔지요. 풍산댁! 풍산댁! 도련님은 미친 듯이 풍산댁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풍산댁은 마당에 나와 있었지만 연기를 많이 마셔서인지 기침을 하고 있었지요. 풍산댁 괜찮소? 도련님이 달려가 풍산댁을 부축했습니다. 도련님, 풍산댁은 도련님을 보고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지요. 이게 무슨 일이오? 다친 데는 없소?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풍산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불은 풍산댁의 실수로 난 것이었지요. 도련님의 혼사 소식에 마음이 어지러워 부주의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불은 금세 꺼졌지만 부엌 일부가 타버렸지요.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시지요. 아버님께 말씀드려보겠소. 지난번 저를 구해주신 은혜가 있어 거절하지 못하실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풍산댁은 고개를 저었지만 도련님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풍산댁은 며칠 동안 홍진사 댁의 별채에 머물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습니다. 머슴 바우가 다시 음흉한 생각을 품기 시작한 것이지요. 허허, 좋은 기회가 생겼구나. 바우는 은밀히 풍산댁의 별채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바우는 풍산댁의 방문을 조용히 두드렸지요. 누구시오? 나요, 바오. 풍산댁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니놈이 여긴 무슨 일이냐? 그날 이후로 매일 밤 풍산댁을 그리워했소. 당장 나가거라. 내 소리를 지를 것이야. 마음대로 하시구려. 대신 그때 일도 모두 알게 될 것이오. 바우의 협박에 풍산댁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요. 무엇을 원하는 게냐? 별거 아니오. 그저 같이 한잔하고 싶어서. 바우는 품에서 술병을 꺼내 보였습니다. 풍산댁은 고민했지만 일단 들여보내기로 했지요. 밖에서 떠들면 더 큰 소란이 날 테니까요. 바우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풍산댁 주무시고 계신가요? 도련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풍산댁은 당황해서 바우를 장롱 뒤로 밀어 넣었지요. 잠시만요. 그녀는 황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문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세요? 그게 내일 아침에 떠나신다고 해서 인사드리려고. 도련님은 수줍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는 풍산댁과 마지막으로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들어오세요. 풍산댁은 어쩔 수 없이 도련님을 들였습니다. 장롱 뒤에 바우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도련님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도련님은 뭔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가 정해주신 혼사가 하고 싶지 않답니다. 도련님, 저는 풍산댁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애취! 장롱 뒤에서 바우가 재채기를 한 것이지요. 도련님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기 누구냐? 바우는 어쩔 수 없이 나왔지요. 술병을 든 채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도련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풍산댁과 바우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도련님, 이건 오해십니다. 풍산댁이 다급히 설명하려 했지만 도련님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도련님 오해십니다. 제발 제 얘기를 좀 들어봐 주셔요. 하지만 도련님은 비틀거리며 방을 나가버렸지요. 풍산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안 되겠구려. 나는 이만 가보겠소. 바우는 능글맞게 웃으며 나가려 했지만 풍산댁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 그리고는 주먹을 날렸지요. 아! 바우는 코피를 흘리며 달아났습니다. 한편 도련님은 자기 방으로 돌아와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바우와 함께 있었다니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요. 며칠 후 마을에는 또 다른 소문이 퍼졌습니다. 홍진사가 서울의 높은 벼슬아치 집안과 혼담을 성사시켰다는 것이었지요. 이제 정말 다 끝났구나. 도련님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풍산댁에 대한 실망과 아픔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녀가 그리웠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뜻밖에도 바우가 풍산댁을 찾아왔습니다. 풍산댁 소식 들었소? 무슨 소식 말이냐? 풍산댁은 일부러 모른 척했지만 바우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도련님 혼인 소식 말입니다. 드디어 성사가 되었다는구려. 바우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시오. 도련님은 며칠 후면 서울 양반가 규수와 혼례를 올리실게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더냐? 정말 상관없는 게요. 그러면서 얼굴은 왜 새하얘졌소? 바우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시오. 애당초 도련님은 풍산댁의 사람이 될 수 없소. 허나 나는 다르지요. 그 입 다물 거라. 풍산댁이 소리를 지르자 바우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그리 화내봤자 달라질 건 없소. 그러니까 이제 나와 함께. 바우야, 풍산댁이 갑자기 조용한 목소리로 바우를 불렀습니다. 평소와 너무 다른 어조의 바우는 깜짝 놀랐지요. 정말 도련님이 혼인을 하시는 거겠지? 그럼요. 벌써 혼수감도 준비하고 있다던데요. 신부 치마만 해도 명주로다가. 그렇다면 풍산댁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바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놈이 나를 정말 원한다면 한 가지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느냐? 바우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도련님과 딱 한 번만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다오. 뭐라고요? 바우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헛된 생각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단다. 작별 인사를 할 기회를 다오. 그딴 게 뭐가 중요하단 말이오? 너에게는 중요할 수 있지. 풍산댁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테니 말이다. 바우는 갑자기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게 참말이오? 이제와 내가 널 왜 속이겠느냐. 진짜지요? 거짓말 아니죠?
바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토록 거부하던 풍산댁이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다니요. 내 약조하마. 허나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요?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 너랑 나 그리고 도련님 이외에는 누구도 이걸 알아서는 안 된다. 바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면이 있었지만 그동안 그토록 원하던 풍산댁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지요. 정말로 그 후엔 나와? 그래. 내 놈이 원하는 대로 해주마. 풍산댁의 간절한 눈빛에 바오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내가 방법을 찾아보겠소. 허나 정말 위험한 일이오. 알고 있다. 그럼 며칠만 기다려 보시오. 며칠 후 바오가 흥분한 얼굴로 풍산댁을 찾아왔습니다. 풍산댁, 기회가 생겼소. 정말이더냐? 내일 밤 홍진사님과 부인께서 서울로 혼수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하오. 도련님만 홀로 집에 계실게요. 그럼 어떻게 들어간단 말이냐? 내가 뒷문 자물쇠를 열어둘 거요. 밤 2경 무렵에 오시오. 그리고 바오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도련님 방으로 몰래 갈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겠소. 허나 들키면 우리 모두 죽소. 고맙구나, 바우야. 고맙기는 대신 나랑 한 약조는 잊지 마시오. 바오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다음 날 밤 풍산댁은 정성껏 몸단장을 했습니다. 가장 고운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도 곱게 빗었지요. 약속한 시간에 뒷문으로 가니 바오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리 늦었소? 미안하구나. 조용히 따라오시오.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바오는 풍산댁을 조심스럽게 도련님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리로 들어가면 돼요. 바우야, 정말 고맙구나. 인사는 나중에 허시고 어여 들어가시오. 바오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재촉했습니다. 방 안에는 도련님이 촛불을 켜놓고 책상에 앉아 뭔가를 쓰고 있었지요. 도련님, 풍산댁의 목소리에 도련님이 깜짝 놀라 붓을 떨어뜨렸습니다. 풍산댁. 어떻게 여기에? 도련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바우의 도움을 받았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만약 누가 보면 어쩌시려고. 도련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서며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풍산댁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지요. 지난밤 도련님을 오해하게 만들어 드린 일을 꼭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기회를 주실 수 있겠는지요? 도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풍산댁은 차분하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지요. 물론 바울을 도련님으로 오해하여 몸을 허락한 사실까지는 말하지 못했답니다. 풍산댁이 이야기를 마치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들의 얼굴에 그림자를 만들었지요. 도련님, 풍산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인 축하드려요. 풍산댁, 저는 좋은 분과 만나시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도련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는 정말 이 혼인을 원하지 않는답니다. 허나 아버님께서 풍산댁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도련님의 입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도련님의 목소리가 격정에 떨렸습니다. 저는 풍산댁만을 그 순간 도련님이 참지 못하고 풍산댁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이리도 용기가 없어서. 아니에요.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답니다. 풍산댁도 도련님을 꼭 안았습니다. 도련님,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혼인하시면 좋은 남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잊으셔야 하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그래도 잊으셔야 해요. 도련님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이라니. 풍산댁 없는 행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도련님은 풍산댁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랍니다. 도련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마지막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답니다. 말없이 간절하고 또 애절하게. 새벽이 되어서야 풍산댁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도련님, 소녀는 이제 가야 해요. 조금만 더, 제발 조금만 더 있어 주시오. 도련님이 풍산댁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해가 뜨기 전에 가야 해요. 그럼 언제 다시?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답니다. 풍산댁의 단호한 말에 도련님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도련님, 저를 기억해 주셔요. 소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풍산댁은 도련님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고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진짜 마지막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련님의 혼인날이 되었습니다. 마을은 잔치 분위기로 들썩였지만 풍산댁의 집은 조용했지요. 이른 새벽 풍산댁은 소박한 보따리 하나를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오후 화려한 혼례 행렬이 홍진사 댁으로 향했지만 풍산댁은 이미 멀리 떠난 후였지요. 도련님은 혼례를 치르면서도 자꾸만 앞집을 돌아보았지만 풍산댁의 집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며칠 후 도련님이 풍산댁의 집을 찾았을 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답니다. 풍산댁이 어디로 갔는지 아시는 분 없나요?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요. 하룻밤 사이에 짐을 싸서 떠나더라고요. 어디로 가는지도 말하지 않고. 도련님은 빈집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우물과 앵두나무만이 예전 모습 그대로였지요. 그 후로 풍산댁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도련님은 가끔 우물과 앵두나무를 바라보며 풍산댁을 떠올렸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봄이 오면 앵두꽃이 피고 여름이 지나면 빨간 열매가 익었지만 그것을 따먹을 사람은 이제 없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때로는 먼 고장에서 온 행상이나 나그네들이 어디서 풍산댁이라는 여인을 본 적 있다는 소문을 전하기도 했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앵두나무만이 두 사람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을 뿐이었답니다. 신분의 벽을 넘지 못한 사랑이었지만 그 하룻밤의 진심만큼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지요. 풍산댁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도 그날 밤을 잊지 못하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때로는 이렇게 아름답고도 슬픈 것인가 봅니다. 이루어질 수 없기에 더욱 애틋하고 잠깐이었기에 더욱 소중한.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조선시대 어느 산골에 한 소금장수가 살았습니다. 이 소금장수의 이름은 김만득이라 하였는데 워낙 구두쇠라 마을 사람들은 그를 자린고비 소금쟁이라 불렀지요. 만득이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떡 벌어진 좋은 체격을 가졌지만 그 얼굴만큼은 늘 찌푸린 인상이라 처음 보는 이들은 모두 기겁을 하였답니다. 만득이는 어려서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항상 끼니 걱정을 하며 살았지요. 그러다 보니 돈 한 푼이 아쉬워 눈물을 머금으며 고된 소금장수 일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어머니의 병환과 어린 동생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느라 소금 가마니를 지고 산 넘고 물 건너 장을 돌아다니길 수십 년, 이제는 많은 것을 이룬 듯 했지만 그 구두쇠 기질만은 여전했지요. 돈 아끼려다 도리어 큰 돈을 잃는 법이여. 안녕 아끼려다
열량을 손해볼 수도 있다네. 마을 사람들이 보다 못해 충고를 해도 만드기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답니다. 늘 가난했던 과거의 상처가 그를 옥죄고 있었지요. 그런 만드기에게 한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으니 바로 18살 난 아들 철득이었습니다. 철득이는 아버지와는 달리 천성이 착하고 인정 많은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 착한 심성에 반할 정도였지요. 철득이는 다부진 체격에 얼굴이 둥글둥글하여 웃으면 호두 같은 보조개가 양볼에 깊게 패였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지 철득이를 보면 저절로 마음이 누그러진다고들 했습니다. 아버지,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자린고비 부자라고 수군거려요. 그래? 허참.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 없다. 남들은 쉬 벌어 쉬 쓰지만 우리야 등골이 휘도록 소금 감아 지고 다니며 번 돈 아니더냐. 한 푼 한 푼이 다 피땀이건을 어찌 함부로 쓸 수 있겠느냐. 그놈들이야 입만 살아서 짓거리는 것이지. 정작 제 돈 벌어보라 하면 다 꽁무니 빼고 도망갈 것들이다. 철득이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아버지가 안쓰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웃음이 많던 아버지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마치 웃음도 함께 무덤에 묻힌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봄날 저녁 만드기와 철뜨기 부자는 장을 다녀오는 길에 객주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어스름이 내리자 객주집 처마 끝에 초롱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답니다. 객주집 부엌에서는 주모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저녁상을 차려 이 방 저 방으로 들어가는데 유독 만드기 부자는 마당 평상에서 상을 받았지요.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는 봄이 왔건만 저녁 날씨는 여전히 쌀쌀하여 방마다 군부를 지피는 시절이었답니다. 하지만 그 옹고집 소금장수는 객주집 하룻밤 방값 오전이 너무 비싸다며 주모와 입씨름을 벌이다가 끝내 평상에서 자겠다고 객기를 부렸던 것이지요. 이런 누런 국물에 밥 몇 알 띄운 것을 감히 일전이나 받으니 완전 날강도구나, 날강도. 주모는 그 소리를 똑똑히 들었지만 한 귀로 흘려버렸답니다. 주모는 원래 성품이 차분하고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게다가 객주집을 운영하며 온갖 사람들을 상대해 온지라 이런 정도의 투정은 그냥 웃어넘길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너그러웠답니다. 쓸쓸한 평상에서 저녁을 먹고 있던 소금장수의 아들 철뜨기가 오싹한 밤 공기에 옷깃을 여미며 아버지께 조심스레 말을 건넸지요. 아버지, 우리도 소금 장수하며 이문을 남기잖아요. 이객주집도 장사를 하는 터에. 아버지는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급히 가로챘답니다. 이놈아, 우리는 무거운 소금 가마를 지고 정강이가 으스러져라 산 넘고 물 건너 다니지만 저 주모녀는 가만히 앉아서 남의 주머니를 날로 털어먹는단 말이다. 마치 들으라는 듯이 목청을 도두었지만 주모는 못 들은 척 제 할 일만 묵묵히 해 나갔지요. 주모는 이런 손님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기에 이미 익숙해진 듯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자 효심 깊은 철뜨기가 빈 소반을 들고 부엌으로 살금살금 걸어갔답니다. 철뜨기는 마음이 불편하여 주모에게 사과라도 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주모, 제 생각엔 반값 오전이 비싼 게 아닌데 저희 아버지가 저러시니 저희 아버지 체면을 봐서 1점만 깎아주시오. 내일 아침에 제가 마당을 쓸어드리리다. 살짝이 귓속말로 속삭였지만 주모는 오히려 소금장수 아버지가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여 대답했지요. 자네는 공짜로라도 재워주겠지만 억만금을 준다 해도 저 노랭이에게는 방을 줄 수는 없네. 철뜨기는 얼굴이 화끈거리며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만드기와 철뜨기는 쌀쌀한 봄바람을 맞으며 평상에서 잠을 청했지요. 사실 철뜨기는 밤새 오들오들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고집을 알기에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녘부터 길을 나선 그들은 꼬박 하루를 걸어 마침내 또 다른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라 그들은 그곳에서 소금을 팔았고 제법 많은 이득을 남겼지요. 아버지, 오늘은 정말 운이 좋았어요. 이렇게 많은 소금을 다 팔다니. 그래, 그렇긴 하다만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 값을 더 받았어야 했는데 철뜨기는 또 한 번 아버지의 욕심 많은 모습에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래도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에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렇게 봄이 가고 어느덧 여름이 찾아왔답니다. 장마가 시작됐는지 밤새 장대비가 땅을 후려치듯 쏟아져 용미천 신누런 개울물이 사납게 으르렁대며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용미천은 평소에는 얕고 잔잔한 개울이었지만 장마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거센 물살로 변하는 곳이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시기에는 특히 조심하라고 항상 당부했지요. 그렇지만 만드기는 소금을 팔러 가야 할 길이 급했습니다. 냇가에 다다른 만드기와 철뜨기가 무거운 소금지게를 조심스레 내려놓고 거세게 흐르는 냇물을 가늠하고 있을 때 당차고 늠름한 체격의 월천꾼이 다가왔답니다. 이 월천꾼은 심달래라고 불리는 사내였는데 마을에서 소문난 힘센 장사였습니다. 키가 7척은 넘었고 팔뚝은 아이들 허벅지만 했으며 눈빛은 매서웠지만 웃을 때면 의외로 순박한 인상이었지요. 심달래는 어릴 적부터 냇가에서 자라 물살의 흐름을 잇는데 탁월했고 그 때문에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월천꾼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답니다. 어르신, 그 소금지게를 쥐고 이 개울을 건널 수는 없소이다. 지금 물살이 너무 거세니 목숨이 위험하오. 냇가 두 개 편이 앉아 담뱃대를 물고 부싯돌을 치던 만드기가 월천꾼 심달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째려보았지요. 그래서 내 놈이 손해를 볼 일은 아니지 않느냐? 제가 어르신을 안전하게 건네드릴 테니 두 지게의 한 냥만 내시지요. 이 정도면 목숨값으로는 싸다고 봅니다. 에이, 이 날강도 같은 놈아! 남 등쳐먹을 생각만 하고 있구나. 그러지 말고 아예 소금 가마를 빼앗아가지 그러냐? 심달래는 그런 욕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그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왔기에 이미 익숙해진 듯 했습니다. 어르신, 천하장사라도 소금 가마를 쥐고 저 황토물이 용소숨 치는 개울을 건너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건너려다가는 소금은 물론 목숨까지 잃게 될 것이오. 월천꾼인 저도 가만히 소금을 조금씩 자루에 담아 여러 번 내를 건너야 한다 말입니다. 시끄럽다, 이놈아! 내 주둥이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든 간에 내 귀에는 돈 내놔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만드기가 꽥 소리치자 심달래는 그럼 알겠소. 하며 뒷걸음쳐 저만치 떨어진 바위 위에 조용히 걸터 앉았답니다. 그는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이번에는 어여쁜 효자 철뜨기가 나섰지요. 철뜨기는 아버지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조심스럽게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지난 봄에도 돈 몇 푼 아끼려고 객주집 굴뚝 옆에서 집북대기를 덮고 자다가 설이 내리는 새벽에 얼어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저도 함께 알았잖아요. 이번에는 월천꾼 말대로 합시다. 소금도 소금이지만 우리 목숨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철뜨기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봄 그들은 숙박비를 아끼려다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지요. 그날 밤 철뜨기는 심한 감기에 걸려 며칠을 앓았고 만드기도 몸살로 고생했답니다. 그런데도 만드기는 철뜨기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들었지요. 이 철없는 녀석아! 이 소금 팔아서 몇 푼 남는다고 저 녀석한테 한 냥이나 뜯겨. 그 돈이면 우리 열흘은 더 먹고 살 수 있는 돈이다. 내 놈은 돈의 소중함을 모르는구나. 철뜨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무거워져 있었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냇물은 점점 더 거세게 불어나 맨몸으로 건너기에도 만만치 않은 형국이었지요. 주변에 다른 길이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이 냇가를 건너지 않고서는 장터로 가는 길이 없었답니다. 만드기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바지를 벗어 바짓가랑이 끝단을 재빨리 졸라매고 그 속에 가만히 소금을 한 움큼씩 퍼 담아 목에 걸치더니 망설임 없이 냇물로 뛰어들었답니다. 아버지, 너무 위험해요. 돌아오세요. 철뜨기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만드기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저 소금이 물에 녹지 않게 하는 데만 정신이 팔린 듯 했지요. 침달래와 철뜨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황토 냇물은 만드기의 사타구니, 배꼽, 가슴을 지나 어느새 목까지 차올랐지요. 만드기는 이제야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하는 사이 만드기가 중심을 잃고 기우뚱하더니 순식간에 물살에 휩쓸려 잠겼다 떠오르며 냇물에 떠내려가기 시작했답니다. 철뜨기는 너무나 놀라 아버지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불렀지요. 아버지! 어서 돌아오세요! 그러다 큰일 납니다! 철뜨기와 심달래는 당황하여 둑을 따라 허겁지겁 내려갔지요. 철뜨기는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심달래에게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월천꾼 아저씨, 제발 좀 건져주시오. 부탁이요. 철뜨기의 눈에는 이 세상 전부였던 아버지가 물살에 휩쓸려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자신은 너무 무력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가득했지요. 심달래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심달래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내 목숨도 내놓아야 하오. 정 원하신다면 새냥을 내시구려. 새냥이요? 그게 무슨? 철뜨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정이 많고 일이 있는 사람으로 소문난 심달래가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돈을 요구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아버지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그때 물에 떠내려가던 만드기가 벌떡 고개를 들고 철뜨기를 향해 고함을 질렀지요. 저 도둑놈! 한 양 이상은 절대 못 준다 해라! 한 푼이라도 더 주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목에 두른 소금 자루를 벗어던지지도 않고 꽉 움켜쥐고 있던 것이었답니다. 그 모습이 아들 철뜨기의 눈에는 너무나 가슴 아프게 보였지요. 심달래는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는 사실 돈을 바라고 한 말이 아니었지요. 단지 만드기의 인색함에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을 뿐이었답니다. 그는 즉시 옷을 벗어던지고 냇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은 죽어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구나. 심달래는 세찬 물살을 헤치며 만드기를 향해 전력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만드기는 이미 의식이 희미해지는 듯했고 점점 물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지요. 심달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만드기에게 다가갔지만 정작 만드기는 심달래의 손을 잡는 대신 소금 자루를 더 꽉 움켜쥐고 있었답니다. 이보시오! 어서 자루를 내려놓고 내 손을 잡으시오! 하지만 만드기는 끝내 소금 자루를 놓지 않았고 심달래도 더 이상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살이 너무 거세어 심달래 자신도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지요. 그 뒤로 만드기는 더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애석하게도 시체조차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달래는 간신히 물가로 돌아와 지쳐 쓰러졌고 철뜨기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오열했지요. 며칠 후 심달래는 철뜨기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철뜨기에게 월천꾼의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철뜨기는 부지런히 배워 훗날 용미천에서 가장 실력 있는 월천꾼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마음속에 아버지의 교훈을 새겼지요. 철뜨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냇가를 건너게 해주었고,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에게는 적정한 금액만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가 번 돈으로는 항상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살았지요. 소금 한 줌도 놓지 못하고 떠난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모은 재물을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가셨지. 그 많은 소금을 왜 그리 아끼셨을까? 결국 그 소금은 모두 물에 녹아 사라지고 목숨마저 잃으셨는데, 이 세상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건만 만드기는 가져갈 수도 없는 소금을 붙들다 목숨을 잃고 말았으니 그 얼마나 부질없는 욕심이었습니까? 재물은 쓰임이 있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법. 그저 모으기만 하고 쓰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헛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옛 성현들께서도 이르셨지요. 재물은 강물과 같아서 흘러야 맑고 고이면 썩는다. 우리 모두 만드기에 안타까운 이야기를 거울 삼아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내려놓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기 바랍니다.